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최영주 교수고요. 제가 수어를 실질적으로 아주 깊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5년 전에 연구재단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게 돼서 그때부터 여러 명과 함께 집단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중 강연식으로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한번 나름대로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수어가 만드는 소통의 세계, 지금 금방 제가 보니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어는 정말 시각 언어거든요. 눈으로 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청각 언어죠. 귀로 듣는 언어죠. 그런데 청각 언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서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발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이 문장 하나를 순서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문장을 한꺼번에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수어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눈으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가 처리가 가능해요. 귀는 하나하나 들어온 사운드를 하나씩 처리하는데 눈은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내 얼굴 표정도 이용할 수 있고 손도 양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짓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수어가 동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동시 처리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어에서 기호하고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게 뭐죠? 꽃이에요, 꽃. 그러면 꽃이라는 단어하고 꽃이라는 소리, 이게 지금 기호거든요. 소리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소리가 기호가 되죠. 그래서 꽃이라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꽃이라는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꽃이, 이 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꽃이라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꽃 말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라고 대답했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지 실제로 꽃이 꽃 같은가요? 꽃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꽃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나요? 쉽게? 그럼 플라워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반드시 이 기호해야 되는 이유는 없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옛날부터 쭉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하고 의미의 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기호랑 의미가 전혀 관계가 없이 맺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고, 약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배워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꼬마 때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엄청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막 3살, 4살 되니까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진짜예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학은 그렇게 안 되는데 언어는 그렇게 쉽게 되거든. 그래서 언어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가 있죠. 그런데 관계가 없는 애들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어를 한번 기호를 봐볼까요? 꽃 같아요? 네, 너무 또 꽃 같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네, 어때요? 와, 너무 꽃 같아요. 꽃이 이렇게 쫙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한국 수어의 꽃이란 뜻입니다. 너무나 기호하고 의미가 관계가 밀접하죠. 이 기호만 봐도 우리가 꽃인 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잘만 생각해 보면. 또는 꽃이라고 한번 이 기호를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도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도상성이 있다. 도상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기호하고 의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예요. 근데 우리 소리어는 어때요? 도상성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뭐만 있냐면 쿵, 풍 뭐 이런 거 있죠. 소리가 쿵 하고 날 때 쿵이라고 하면 그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도상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의 소리 언어는 별로 도상성이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데 수어는 도상성이 굉장히 높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미국 수어로 어떻게 꽃을 할까요? 그럼 도상성이 높다면 한국 수어나 미국 수어나 뭔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 수어랑 한국 수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너무 똑똑한데요. 달라요. 근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전 세계 수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수어, 한국 수어, 심지어 미국 수어와 영국 수어가 다릅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뭘 보고 왔는데 북한 수어하고 이 남한 수어하고 많이 다르대요. 많이.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일본 지배 그때 당시에 수어를 처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 티처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어에 집중하지 않고 말을, 저페니즈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한 거야. 말로 하라고. 지금 농인들의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데 좀 정확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꽃이랑 꽃,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죠. 여러 번 훈련을 해가지고 한다면, 자, 혀를 어떻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비슷한 사운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두 나라가. 그래서 저번에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남한수하고 북한수를 비교해 보니까 스펠링도 달라요. 이 스펠링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수어는 만들어진 언어일까요? 자, 한국어는 만들어진 언어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언어입니까? 한국어가요? 한국어는 세계 모든 언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했냐면 그거는 몰라요. 어원설이 되게 많아요. 막 우시과가 하다가 막 웅짜 하다가 말이 점점점 늘어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막 제스처를 통해서 하다가 막 입이 이렇게 좀 터져서 말을 했다. 사실 우리 말하는 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관이죠? 말하는 기관이 입이에요. 입. 원래는 뭐였어요? 먹는 기관이죠. 먹는 기관을 그냥 사용해서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일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필요하고 이래서 점점 이제 말이 생겼다. 그래서 말이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방송이 막 나가니까 사투리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뭐 경상도 그럽니까? 뭐 이러면서 사투리 이 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전라도는 전라도로 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서울 애들이 지금 서울 사람들하고 말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자연 발생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어는 어떨까요? 수어는 만들어서 누군가 야 이렇게 써. 한국 애들은 우리 이렇게 쓰자. 또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자. 영국에서는 이렇게 쓰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까요? 이게 수어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수어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인들이 농인 그 약간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뭐 예를 들면 물 좀 줘 할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은 이렇게 이거 컵이니까 컵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스처들이 점점 발달해서 이렇게 수어가 되는데 이제 농인 커뮤니티가 커지면 거기에 모여서 수어가 점점 정착이 되죠. 그래서 수어는 아직도 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어만 따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그
어떤 수어를 쓰는 그 학자를 만났는데 자기 그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수어가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농인이었대요. 농인이었는데 그 아버지 계열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대장인데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분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결정하고 이런 약간 부족민 같은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농인이다 보면 어때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수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한 50명이 수어를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아주 문법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진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 말이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무도 그 수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는 굉장히 한국인의 정서가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미국 수어랑 그럼 영국 수어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영어랑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소리 언어는 통하잖아요. 근데 미국 수어랑 영국 수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자연 발생이 됐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수어 예를 볼까요? 꽃입니다. 꽃.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한국 수어는 정말 꽃 같았는데 이건 좀 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는 어때요? 도상성이 조금 높다고 하겠어요? 낮다고 하겠어요? 낮죠. 도상성이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도상성이 높은 영역이 있고 도상성이 또 낮은 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아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기. 오, 잘하셨어요. 비슷한데요? 예. 지금 아기가 뭐를 이렇게 쪽쪽 빨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아기 볼은 어때요? 토실토실하죠? 그래서 볼 토실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아기입니다. 아기 같죠? 이것도 도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수어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오, 이렇게 합니다. 오, 엄마가 그러면 같은 도상성, 이게 둘 다 도상성은 높아요. 그죠? 도상성이 높은데 왜 한국 수어는 이렇게 하고 미국 수어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언어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어떤 부분이 우리는 더 눈에 띄는 부분이야.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는 아기를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업었잖아 옛날에. 그랬으면 없는 걸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뒤쪽이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 언어마다 이유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커피는 어떻게 할까요? 커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는 원래 커피 안 마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차를 마셨어요. 차를. 그래서 차는 원래 이렇게 컵 모양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젓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농인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니까 코피 할 때 코피 하면 코가 코하고 사운드가 비슷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안 나오네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코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차거든요, 차. 차 드실래요?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코피에 차 이렇게 하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미국 수어의 차는 커피는 어떻게 해요? 커피 갈아야죠. 맞아요. 커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커피를 이렇게 할까요? 미국 수어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원두를 갈아서 먹었고 우리는 맥심을 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상성이 높은데
다 다르게 선택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고양이 수염을 이렇게 그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앞발을 이렇게 해서 하는 고양이도 있고, 또 우리는 고양이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또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수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과는 어떻게 할까요? 사과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가 뽀도독 하거든. 우리 옛날에는 그 과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과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과는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딱 이 주먹이 사과전 얘를 뽀도독 이렇게 씻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나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는 거죠. 그건 너무 잘하시네요. 옥수수는 어떻게 할까요? 옥수수.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진 않고, 네, 요렇게 옥수수가 먹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요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수박을 요렇게 하거든요, 수박을. 그러니까 옥수수는 요게 더 맞겠죠. 자, 산은 어떻게 할까요, 산? 이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수어예요. 이게 뭘까요? 오, 너무 잘하네. 집이에요, 집. 그러면 이 산은 어떻게 하냐면 손 모양으로 한번 산을 만들어 보실래요? 잘 하시는데요? 좀 수어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산이에요, 산. 이게 좀 나쁜 욕같이 보이나요? 근데 이게 산이에요. 근데 아까 아버님이 하신 것처럼 요렇게 하면 산맥들, 산 여러 개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등산은 어떻게 할까요? 등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산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는 산이 따로 있고 오를 등자를 써서 등산 이렇게 단어를 두 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시에 표현을 해봅시다. 등산을. 자, 산이 있는데 내가 걸어서 올라가. 걷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한 손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걸어지잖아요. 이게 걷다예요. 수어에서. 이게 걷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등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상에 오르다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다리를 이렇게 여기 올려주면 되죠. 수어 쉽다. 그죠? 자, 뭐뭐 할 수 있다는 이제는 도상성이 없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는 예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상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기호하고 의미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할 수 있다예요. 예. 입으로 파 소리를 내요. 파. 파 소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상성이 없는 게 한 50% 돼요. 그래야 언어가 되겠죠. 이 많은 세상의 거를 도상성 있게 표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상적인 개념은 도상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도상성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죠. 제가 뭐 하려고 이 기름을 가져왔냐면 기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름 있죠. 뭐 식용유라든가 또는 차의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게 모든 기름을 이 기름으로 말하는데 자, 얼굴에 볼에가 좀 기름이 윤기가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이렇게 만진 다음에 이 손으로 만진 다음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 기름.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수어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게 같은 단어야? 자, 매끄럽다. 기름이니까 매끄럽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이거는. 기름이 매끄럽다를 의미하는 건 이해가 돼요. 빈번하다. 낯익다. 능숙하다. 이 모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여겨져가지고 이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 의미들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자, 기름이면 자동차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식용유가 떨어졌다, 식용유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끄럽다는 당연히 기름이니까 매끄럽죠. 근데 빈번하다는 뭐예요? 어떤 일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자주 일어나겠죠. 그래서 빈번하다가 되고,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매끄러워. 뭔가 어디서 한 번쯤 본 듯하고, 뭔가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미끌미끌 잘 굴러간다. 이러니까 낯익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숙하다. 오, 이거 쉬워. 미끄러워. 일을 하는데 매끄럽게 잘 되네. 이러니까 능숙하다까지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랑 한국어 단어가 1:1 관계가 아니다. 이거 오늘 느끼셨죠? 네. 한국어의 여러 단어가 하나의 수어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한국어의 같은 단어 없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수어가 단어가 1:1 매칭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어 중심으로 생각하면 수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수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꿈을 꿔야 된다, 영어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언어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아빠가 엄마를 좋아해요를 제가 일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를 짚은 다음에요. 그 다음 엄지를 이렇게 내밀면 아빠가 돼요. 예, 엄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짚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 내린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근데 좀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요걸로 엄마가 두 번째니까.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 안 했죠. 옛날에. 그렇습니다. 예, 깨끼손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엄지를 내밀면 아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깨끼손을 내밀면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좋아해요. 자, 아빠를 여기다 둬요. 공간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공간에다가 아빠를 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엄마를 둬요. 왼쪽 공간에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다는 아빠 쪽에서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를 쳐다보면서 오, 좋아해. 코 앞에다 이렇게 흔들면 좋아하다요. 예.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내 몸 출발점은 뭐예요? 아빠죠. 그 다음에 도착점이 엄마예요. 시선 도착점이.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빠를 그대로 여기다 놔요. 엄마를 그대로 여기다 놔요. 그리고 몸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 게 되죠. 여기는 아빠 공간, 여기는 엄마의 공간. 그래서 몸을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어에서. 자, 아빠가 엄마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 이게 왜 그런 말이에요? 왜? 뭐 이런 거죠. 생각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좋아해요는 어떻게 할까요? 자, 수어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각 정보는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각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의 특성상. 자, 그래서 아빠 이렇게 하고 엄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듯이 눈을 표정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하고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좋아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좋아해요? 묻는 것처럼 표정이 돼 있죠? 예, 그게 바로 방식이에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눈썹 올리는 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TV를 보시면 어떤 분은 통역을 하실 때 막 표정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무표정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표정을 많이 사용할수록 농인들은 좋아합니다. 그 표정에가 문법적인 모든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말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상, 우리가 가정할 때 우리 스스로 눈이 좀 가늘어지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쪽이 엄마고 이쪽이 아빠니까 좋아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올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수어 통역사들이 미국에서는 그 농인 학생 한 명에 수어 통역사 한 명이 붙어 있어요. 일반 학교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어를 맨날 봐요. 수어 통역사 날마다 그 학생에게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표정을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나는 너를 좋아해. 어떻게 할까요? 나 너를 좋아해 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배우셨죠? 자, 이제 집이라는 수어를 가지고 아까 집 배웠죠,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진으로 집이 기울었는데 다행히 지진이 끝나고 집이 똑바로 섰다. 집이 기울었어. 근데 똑바로 섰어요. 지진이 끝나니까. 다행이죠. 우리 만화 같은데 이런 거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집이면 집이 무너질 듯이 기우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이 기울을 때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해피해서 막 집이 하하하 기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안 좋은 표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집이 위험해. 위험하다가 이거예요. 위험하다. 아주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이 기울은 상태에서 걱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울다 하고 집이 다시 똑바로 서다 할 때는 조금 표정이 좋아지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이고요. 이미 집을 할 때 입은 표정이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집이 기울다는 하면서 표정이 이제 농인들 표정은 그 원어민들의 표정은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정이 정말 어려서부터 배운 거라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위험하다. 아까 위험하다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집이 계속 기울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계속 기울다. 이제 집이 똑바로 설 때는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농인들은 서로 대화할 때 손을 보지 않고 얼굴을 봅니다. 얼굴에서 이 감정이나 이 의미의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버립니다. 안 좋았어. 처음에 안 좋았죠, 표정이. 그러다가 다시 쓰니까 부 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 이렇게 입을 부 할 때는 뭔가 볼륨이 다시 살아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볼을 쪽 빨아들일 때는 볼륨이 굉장히 약하다. 자, 그럴 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을 배웠으면 한쪽 지붕이 날아가다가 어떻게 할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한쪽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바로 그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 양쪽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뭐 와하하 이렇게 날아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이 후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근데 이것도 지붕이 날아가니까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걸 기뻐하면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아유, 내가 그냥 지붕이 날아가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새 지붕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겠죠? 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 지금 우리 이 집은 지붕으로, 자, 미국 수어는 집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 수어는 벽도 표현을 합니다. 벽. 그러니까 우린 지붕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제 자, 일단 우리는 지붕이라고 하고, 이게 지붕이라면 천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천정은 우리가 어떤 걸 천정이라고 그럽니까? 지붕은 밖에서 이렇게 내다볼 때 천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천정은 어디를 봐요? 안에서 이렇게 내다봐야죠. 그러면 내가 천재적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정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잘했어요. 저 친구도 진짜
너무 잘했어.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천정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수어에 다들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죠. 채무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살던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도망갔다. 자, 집에 살림살이가 싹 쓸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가져갔어요. 집에서. 집에서 다 가져갔다. 그런데 동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어는 동시 표현. 집 한 번 하고 가져가다 또 한 번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두 분 아주 천재적이신데요. 네, 먼저 집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붕 한쪽만 세워놓고 여기서 싹 쓸어가면 다 가져가는 게 됩니다. 자, 날씨가 추워서 집에 있다. 집에 탁 들어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집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머리 놓으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머리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한 날에 친구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 있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혀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 수 있네요. 자, 안 보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대단한 능력.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관문이 이렇게 있어요. 현관문이. 근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내 몸을 사용해서 넣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이 전체가 들어가면. 집이 이거잖아요, 집이. 맞아요.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뒤로, 지붕이 뒤로 가요. 내가 앞으로 가니까 지붕은 뒤로 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아이들 2명이 잘 자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자, 가정을 오른쪽 집과 왼쪽 집 각자의 집으로 이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본가가 있잖아요. 본가에서 자, 한 집씩 한 집씩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가정씩. 그렇죠. 한 가정씩.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집 나가고 한 집 내보내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집인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살림살이 같은 거죠. 분가한다고 할 때 우리 살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두 가정을 이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집이 부유해지다는 어떻게 할까요? 집이 부유해지면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유를 표현할까요? 요렇게.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네요. 근데 요걸 집이 커졌다. 집이 높아지는 걸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근데 높아지기보다는 면적이 넓어지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아까 내가 볼륨이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볼을 막 이렇게 부풀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볼을 좀 집이 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볼도 좀 부풀어지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 가세가 기울다. 집이 찌그러져요. 집이 찌그러져야 되겠죠.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표정 보세요. 집이 찌그러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한쪽으로 기울면서 찌그러지면서 내 얼굴 표정은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가세가 기울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집안의 기둥을 잘라버리면 돼요. 집을 이렇게 해놓고, 자, 기둥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는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얘를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럼 집이 툭 기울이겠죠.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에 기둥뿌리가 빠졌다 이거예요. 우리 뭐 예전에 기둥뿌리 빠진다. 우리는 기둥뿌리가 빠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기둥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야,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목을, 이게 열쇠거든요. 열쇠로 잠근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편하게 집에 기거하다. 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나를 편하게 기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크게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저기까지 보호를 해주려면 지붕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내가 편하게 기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지금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집안이 들썩들썩 흔들리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도 표현해서 이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히 막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친구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자, 양 옆으로 흔들 수도 있고요. 보통 집이 분위기가 안 좋다 때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 머리나 몸도 막 같이 흔들려야겠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이 집 하나로 얼마나 많은 표현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많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도상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가능해요. 집안 분위기까지 이야기.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또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어를 이렇게 보니까 배울 만한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쥐버리시 같은가요? 딴 거보다 쉽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라는데 다른 언어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상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상성이 높은 거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농인들이 이 소리 언어를 배울 때, 글씨를 보면서 배울 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의미하고 기호가 나는 늘 연결이 됐는데, 내 언어는 늘 연결이 됐는데 소리 언어에 이 글씨하고 이 의미가 어떤 연결이 있어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지금 농인들이 사용하는 3차원의 언어잖아요. 이렇게 공간 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소리 언어는 2차원이잖아요. 완전히 글씨를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쉽지 않은 지금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내려서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마이너리티라고 그럽니다. 마이너리티가 뭐예요? 소수 언어죠. 소수 언어.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청력에 문제가 있다, 안 들린다, 고쳐야 된다, 이런 모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귀가 안 들리다니 안 됐다, 쯧쯧쯧 이런 시선들이 자기로서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세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불편함이 없어요. 들리지 않는 게. 이제 애들이 그 농인으로 태어나면 요즘 1살 이전에 인공아웃 수술합니다. 여기다가 코클리아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이제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울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건 완전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고통으로 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없는 세상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 우리는 단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외되고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하고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니까 농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랑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죠?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시각이 불편하죠. 그러나 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중간에 수어 통역사가 끼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상대편의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보통 우리 쉽게 글로 하면 되잖아, 텍스트 메시지 쓰면 되잖아,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글을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대학에서 요즘 언어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언어 안 배우려고 그러죠. 우리 영어 배워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AI 나와서 뭐 이렇게 다 되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제2외국어를 안 배워 학생들이 다 이제 안 배워. 그런데 뭐만 인기가 올라간다? 두 가지 올라간대요. 하나는 미국 수어. 미국 수어를 제2언어로 미국 대학에서 가르쳐요. 미국 수어. 또 하나는 한국어. 이 두 가지만 배운대요. 다른 거 인기가 다 떨어지는데 얘네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수어는 누구나 그냥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의사소통하게 되면 포용할 수 있잖아요. 배제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미국의 갈롯대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대학은 세계 유일하게 모든 교수와 모든 학생과 모든 행정직원이 수어를 사용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가면 정말 진풍경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누구나 수어를, 캠퍼스에서 누구나 수어를 하니까 수어를 못하는 내가 갔을 때 나만 왕따인 거야. 저도 이제 수어 연구를 하다가 농인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보면 너무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 나만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왕따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이너리티에서 소외되느냐는 시각만 조금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롯대 대학과 같은 대학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농인들이 어떠한 전공이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공이 되게 제한돼 있어요. 주로 그림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 안 되면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16년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생겨서 어떤 일이 됐어요? 한국 수어하고 한국어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화 언어가 법적 위치가 높은 언어가 몇 개 없다고 그래요. 아주 공용어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노인들이 어디 관공서를 가나 다 수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공용어라니까요.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법적인 위치만 올라있지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로도 배우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로 수어를 배워요. 그래서 재밌게 막 배웁니다. 그래서 장애 인식이나 사회적 연대, 수어는 하나의 문화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 농 문화가 정말 재밌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어요. 그 농인들이 나무꾼 이야기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보면은 막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농인들이 그 수어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요. 수어를 하시는 분들은 수어를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공간 인식 능력이 훨씬 높대요. 나이 들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인지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하게 되면 인지 능력도 향상이 되죠. 이건 마치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데 그거하고 또 다르게 완전히 모달이 다른 그런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완전히 향상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두 가지 언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간 언어하고 청각 언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의료나 법률 분야는 어때요? 수어 통역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멀리 있는데 수어로 이렇게 하면은 다 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너무 시끄럽고 안 좋죠. 그래서 또 기계가 막 공장에서 돌아갈 때 수어로만 하면 다 가능해요. 네, 그런 소리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고 또 실버 수어 나이 들면 다 청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실버 수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수어에 관심을 갖고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목초교사 나혜경입니다. 저희가 보통 아기들이 처음 언어를 배울 때 한글을 알지 못해도 엄마나 아빠로부터 말하는 걸 배우고
그 이후에 쓰는 것은 따로 이제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아기인 농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인 농인들도 이렇게 부모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배우는지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수업가 있으니까 그걸 따로 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농인 부모 밑에서 난 농인들은 당연히 부모한테서 모국어로 배웁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수어를 보면서 옹알이를 수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어가 처음에는 좀 수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죠. 아무래도 우리가 발음도 엄마 아빠도 처음에 좀 옹알이 할 때 이렇게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듯이 수어도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흐리게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문제는 농인이 태어날 때 90%가 청인 부모한테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90%가. 그럼 청인 부모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수어를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또 이 아이를 어디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몰라버린 상태에서 아이가 그냥 소외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아무런 소리나 자극이나 언어 자극 없이 그냥 이렇게 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농인분이 20살 때 처음으로 수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렛 대학에서 학부에서 수어를 가르치는데 수어 통역학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수어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본인 농인이기 때문에 시각이 발달해 있어요. 농인들은 굉장히 시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함부로 농인 앞에서 낱말은 쥐가 듣고 뭐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농인들은 낱말은 쥐가 보고 반말은 새가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본인이 농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죠. 그 센스가 있어요.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수어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듯이 배우는 사람은 럭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청인인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 부모가 다행히 많이 알아봐서 농인의 커뮤니티가 있다더라. 우리 애를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자꾸 커뮤니티에 소속시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또 그 아이는 럭키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청인이고 하나는 농인으로 태어났어요. 본인은 농인인데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예 수어 중심으로 집에서 수어로 소통하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청인도 혜택을 입고 농인도 혜택을 입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빨리 깨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산초등학교 4학년 박하늘입니다. 수어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나요? 제가 숫자가 워낙 약해서 몇 번 들었는데 30만 정도가 농인이 있는데 20만 정도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어를 어떻게 뭐 언어 치료 같은 걸 해서 하고 수어 사용자들은 10만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단위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통남초 이희정입니다. 저는 강연자를 보기 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영어하고 한국어만 비교를 해놓으셔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사투리와 방언이 있는데 그 사투리와 방언이 너무 다르게 표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고쳐서 그 사투리와 방언을 섞어서 우리나라 수어로 이렇게 하면 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투리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 한국 수어나 미국 수어에 대해서 우리말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도 달라요. 말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있다면 수어 나름의 사투리가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다르게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방언이 있어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거를 지역 방언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멀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방송이 계속 나가다 보면 수어가 통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모아놔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 버리면 방언이 많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방언학 하시는 분들은 막
녹음해서 모아놓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어를 촬영해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샘플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역, 제주 방언 또 다르고요. 제주 수어 또 방언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의 방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농인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수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너무 흥미롭네요.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바나나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나는 외국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는 미국 수어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는 외국의 수어를 사용을 할 거고 어떤 수준에서는 바나나처럼 이렇게 수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의 선택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는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코카콜라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 그 발음을 그대로 하지 않고 가구가와 즐거운 멋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발음하고 비슷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다르게 선택을 해요. 이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도 그러면 이거를 타자 치는 기계라고 할까? 컴퓨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언어도 있고 컴퓨터로 그대로 가져오는 언어도 있고 한국 수어에서 컴퓨터가 미국 수어하고 똑같습니다. C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될 때 이걸 어떻게 선택할까는 그 커뮤니티의 선택입니다. 수어 사용자들이 그때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미국 수어랑 우리 수어가 달라. 이번에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 이렇게 글씨로 막 썼거든요. 스펠링으로. 근데 그걸 이제 그 핑거 스펠링으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한국 수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이렇게 하거든요. C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숙주들이 이렇게 돌리는 이걸로 네 이렇게 코로나를 전파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미국 수어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안녕하세요. 신양초등학교 유서연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지붕이 한 줄 가끔씩 밑으로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어로 표현하려면 우리 집에서 뚝뚝 떨어지다와 같은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 만약 다른 나라에 갔는데 아직 수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한국 수어를 사용했을 때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 농아인 대회가 있어요. 세계 농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세계 농인들이 모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는데 그러면은 그걸 할 때 수어 통역사가 여기에 수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표자의 수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국제 수어가 있습니다. 국제 수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수어를 한 50% 정도 집어넣어서 만든 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수어가 있고요. 한국에 국제 수어 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 수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 수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 수어를 한국 수어로 번역하는 분이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인 학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수어를 한국 수어로 번역하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미국 수어 하시는 분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한국어를 보고 한국 수어로 한국인 수어 통역사가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개 언어가 막 같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분을 찾았어요. 저희가 미국 수어를 바로 한국 수어로 하시는 분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국제 행사를 할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수어만 해도 몇 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 수어로 미국인이 발표를 할 때 한국 수어로 번역하는 분이 같이 발표해서 2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그런 경험은 해봤는데 국제적인 큰 무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어 하시는 분이 다 언어가 다르지만 이분들이 같이 모였을 때 며칠 정도면 소통이 될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며칠 정도면 소통이 될까요?
아, 1년. 하루는 너무 짧고요. 예,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면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수어로 돈이 이거거든요. 미국 수어로 돈이 이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러면 우리 다 제일 많은 수어로 하자. 그럼 요게 너 네덜란드 수어도 이거야? 그럼 우리 이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이 이 직관력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 그거 뭐다 이게 금방 알아요. 비주얼로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가에 대한 직관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프랑스어 뭐 독일어 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5일 동안 합숙을 해도 이게 소통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수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수어를 몰라가지고 한국 수어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보면서 대충 뭐라고 하는구나 느낌 조금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금방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설명하면 느낌을 또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전혀 수어로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일 정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수어로 잘못해서 욕을 했어요. 그게 미국 수어로는 욕이야. 근데 한국 수어로는 산이야. 예를 들면 또 형이 이거거든요. 동생이 이거고 한국 수어로. 근데 이렇게 하면 욕이 돼버렸어. 그때 오해가 생긴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해를 이거 우리 언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게 수어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언어 하는 사람들도 제스처를 잘못 사용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제스처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지붕이 한쪽이 내려앉는다 할 때 다른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쪽 지붕이 내려앉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된 수어가 아닌 생산적 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수어의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농인들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해서 이거 지붕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차츰차츰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푹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만들어서 그 순간에 이렇게 하는데도 상대편이 너무 잘 알아먹는 거죠. 이게 서로 이거에 대한 직관력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수어가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하는 사람의 표현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영어는 23학년 3학년 신지훈입니다. 영어는 배울 때 영어를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어도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미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수어도 언어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 뜻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 제가 알아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그렇게 물론 제가 거기에 시간을 막 연구하느라 바빠서 수어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쉽게 이것도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그 표현에 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 다른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어만큼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막 20년씩 10몇 년씩 배우잖아요. 그러나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수어를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표정을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잘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의 남성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표정 변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표정을 막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주 4학년 김효준입니다. 첫 번째로 수어는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어는 적을 수 있어야지 언어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로는 수어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국제수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은 하나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제수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자기 언어 우선이죠. 자기 언어, 자기 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했을 때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수어를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수어 문자를 개발을 했어요. 함노시스라고 하고 몇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시스템이. 근데 수어 문자, 그래서 국립국어 사전을 보시면 수어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자 하나에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의 그림처럼 돼 있어요. 그 마치 중국 차이니스 그림, 차이니스 철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적을 수 없어도 언어이죠. 네, 문자가 없는 언어가 아직도 많죠. 우리나라 한국어 시스템을 가져가서 한글 시스템을 가져가서 자기 언어에 적용해서 적을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있잖아요, 현재. 네, 한국어 문자를 그대로 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 언어인데 한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중초 2학년 김도현입니다. 오늘 눈을 배웠는데 눈을 수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네. 눈은 그냥 눈을 가리키면 돼요. 아까 코를 가리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걸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찾다예요. 찾다 수어. 네, 눈알이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또 눈으로 보다는 이 손 두 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손 끝에 있는 두 개가 뭐겠어요? 내 눈이죠. 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떼어서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를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보면 이렇게 하고 또 제3자를 보면 이렇게 하고 얘를 보면 이렇게 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수어 제가 여기 들고 있어요. 자, 앞으로 수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